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남석입니다. 스티븐 갤럽 브룩스와 윌리엄 커티 울포트 다트머스 대학 교수는 포린 어페어스지에 미국의 파워가 지속적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1990년대와 21세기 초 미국의 세계적 패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확신에 찬 내용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 미국은 군사, 경제, 기술 분야에서 동시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유럽,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국제 규범들이 미국 주도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 주도 체제에 불만이 있더라도 향후 수십 년 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오늘날 미국의 힘이 약화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실패, 엄청난 금융위기, 정치적 양극화 심화, 독선적 경향을 가진 대통령인 트럼프의 4년간의 통치, 그리고 중국의 미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 게다가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 패권의 종말의 신호탄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미국이 구축한 국제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중국과 다른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 정치는 다극화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나요? 사람들은 하나의 초강대국의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를 지적하면서 세계가 양극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 세계가 다극화로 전환되기 직전이거나 이미 전환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이란, 러시아는 모두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이들은 미국 패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체제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남반구의 다른 국가들도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으며 수십 년 동안의 초강대국의 지배를 끝으로 마침내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미국인들도 세계가 다극화된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틀렸습니다. 세계는 양극도 다극도 아니면 이 중 어느 쪽도 아닙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지배력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 파워 계층에서 최상위에 있으며 중국과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동맹을 맺거나 군대를 증강하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힘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다극체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다극화 조건이 되려면 상위 3개 이상 대략 동등한 국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강력한 두 나라이지만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국가가 그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러시아, 영국 등 3위를 차지할 수 있는 국가들은 결코 미국이나 중국과 견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3위 그룹 국가들이 가까운 시일에 미국이나 중국과 격차를 좁히기는 힘들 것입니다. 인도를 제외한 국가들은 인구가 적어 같은 수준까지 올라오기 어려우며 인도는 가난하여 금세기 후반까지 이 지위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1945년 이전에는 다극 체제였습니다. 이 시기에 국제 정치는 비슷한 수준의 강대국 간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맹 관계가 특징으로 동맹 관계 계산은 국가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동맹의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요. 다극 세계는 추악한 세계였습니다. 1500년부터 1945년까지 10년에 한 번 이상 강대국들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다극 체제의 불확실한 동맹 정치가 이러한 갈등을 유발했지요. 현재의 국제 환경은 1990년대의 평온한 시절과 비교하면 걱정이 되지만 갈등 유발 요인이 부족하여 다극화 시대와는 다릅니다. 미중이 신양극 체제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시기도 오지 않을까요? 오늘날은 하나의 분명한 지도국과 하나의 분명한 야심국 구도입니다. 그리고 군사기술의 특성과 세계 경제의 구조로 인해 야심국이 지도국을 쉽게 추월하지 못할 것입니다. 첨단 무기는 매우 복잡한 데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첨단 무기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석가들은 GDP와 군사 지출 통계 자료를 거론하며
새로운 양극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공식 경제 데이터에 의문이 제기되고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GDP를 추정하는 데 사용했던 통계 발표 중단으로 데이터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표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상위 2,000개 기업 중 미국 기업은 74% 부문에서 세계 이익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반면 중국 기업은 11% 부문에 그쳤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데이터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현재 첨단 산업에서 53%의 이익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한 자릿수입니다. 일본은 7%로 2위, 중국은 6%로 3위, 대만은 5%로 4위입니다. 기술적 역량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적 재산의 사용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매년 받는 1250억 달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으며 독일 590억 달러와 일본 470억 달러에도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군사 측면에서 보면 중국군의 급속한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미군과의 차이는 현저합니다. 미국을 진정한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 만드는 것은 공간 지배력입니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할 수 있을 때까지 중국은 단지 지역 군사 강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중국은 핵잠수함부터 인공위성, 항공모함, 대형 수송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13개의 시스템 중 5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수준의 20% 이하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려면 수십 년의 노력이 필요하며 품질 요인을 고려할 때 그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중국이 세계 지도국이 되기는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지 않나요? 미 해군이 아시아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중국의 야망은 일본, 필리핀을 포함하는 태평양 군도인 제1열도선 이상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국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은 대만뿐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대만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권력 분배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국의 주변국인 일본과 한국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군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대만은 지식 기반 경제이고 세계 경제와 고도로 통합되어 있기에 정복을 통해 부를 빼앗는 데도 한계가 있지요. 중국에게 효과적인 카드가 러시아와의 파트너 관계 증진인데 두 파트너가 공식적인 동맹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해 석유 구매를 제외하고 러시아 지원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피상적인 협력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협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러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각각은 여전히 지역 군사 강국일 뿐입니다. 지역 균형이 가능한 국가를 합쳐도 전 세계적인 균형과 같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 경쟁국들이 지역 균형에 국한되어 있는 동안 미국은 세계적으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전장에서 러시아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대신에 글로벌한 위치를 활용하여 파괴적인 테러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키예프에 대규모 재래식 무기와 정보, 그리고 여러 형태의 군사 지원을 통해 러시아를 응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제 규범 또한 미국의 경쟁국들에게 장애물입니다. 국제 규범의 많은 부분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은 주요 분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전후의 현상 유지를 위해 국경을 변경하기 위한 무력 사용 금지령을 공포했습니다. 러시아는 규범을 너무 노골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지도국 위상을 유지하려면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자국 이익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나요? 국제 질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선택에서 결정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양극화나 다극화는 먼 미래의 일로 오늘날의 부분적인 단극화 체제는 앞으로 수십 년 지속될 것입니다. 부분적 단극주의 시대에는 동맹이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협상에서 단독적 선택지가 적어지고 있어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 지위를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나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보다 완화된 보호주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무역에 관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이 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은 또한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밖에서 미군을 사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기본적인 대응은 아니요입니다. 미군이 집중해야 할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입니다. 미국은 소련 붕괴 이후 경험하지 않았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 규범은 미국의 경쟁국을 구속하지만 경쟁국은 그것에 도전하고 있지요. 미국은 공간 지배력과 전 세계에 걸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해안 인근에서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재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